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2차 단일화 회동이 오늘 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두 후보의 대화 전체를 공개하면서 회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된 건데요. 만남 전부터 정말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 정체가 뭐냐, 유령과 단일화를 하려는 거냐며 서로를 공격한 두 후보는 결국 입장차만 드러낸 채 단일화 방식이나 시기는 못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첫 소식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사랑제 뒤편 카페 야외 테이블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두 후보가 하루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2차 회동이 시작되자마자 한덕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가 단일화를 언급한 횟수를 세어봤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단일화를 반드시 성사해야 한다며 손짓까지 써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여러 명의 후보들과 3차까지 경선을 거쳤는데 갑자기 청구서를 내미냐며 맞받았습니다.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단일화를 하려면 입당부터 하라고도 거듭 반박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마땅할 거라고 생각해요. 김문수 후보는 일주일 경쟁을 벌인 뒤 다음 주 수요일 토론과 목금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시점에 대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단일화다. 이런 것이 저는 그거는 결국 하기 싫다 하는 말씀하고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2차 회동도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도저히 우리 후보님이 달리 생각하실 수가 없다면 저는 회의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우리 언론분들에 대해서 좀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두 사람은 건승을 기원한다며 서로를 껴안고 회동을 마무리했고 다시 언제 만날지 약속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점을 찾지 못한 2차 회동을 두고 서로의 욕심만 내세운 도돌이표 말싸움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강제 시청해야 하냐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이러한 생중계는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한덕수 후보를 불러들인 김문수 후보 측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생중계로 서로의 입장차만 거듭 확인되고 지지자들의 고성과 항의까지 그대로 노출되면서 갈등만 더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상대와 맞설 땐 대결 방식은 물론이고 때와 장소도 중요하다는데 과연 누구에게 더 유리한 회동이었을까요? 홍익표 기자입니다. 국회 사랑제 앞 회동 장소로 향하는 입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열했습니다. 소속당 김문수 후보뿐 아니라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게도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두 분께서는 저희들의 이 호소를 잘 받아들이셔서 오늘 중으로 반드시 단일화 협상을 끝내고 의원들은 후보 등록 전 단일화 손팻말로 김문수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대화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무위원이 그렇습니다. 장관님 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하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22번 단일화를 약속했다는 말을 반복하며 압박했고 김문수 후보는 왜 입당하지 않느냐고 맞받았습니다. 두 번째 회동은 첫 회동과 달리 모든 내용이 공개됐고 심지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김 후보 측이 국회 사랑제 뒤 야외 테이블 공개된 장소를 제안하며 벌어진 상황인데 비공개 1차 회동 이후 설명이 엇갈리며 뒷말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들이 다 이렇게 있는 데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헤어진 다음에 또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사상 초유의 공개 회담이다 보니
속 깊은 얘기보다 원론적인 얘기만 평행선을 달렸고 지지자들의 고성은 끼어들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정당이 우리 국민을 일종의 국민의 대표로서 통치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초유의 생중계 회동으로 극적인 효과도 노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만 부각되면서 다음 회동을 기약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한덕수 후보와 일단 만난 다음 평행선을 달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인데요. 회동에 앞서선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직격했습니다. 공식 대선 후보로서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며 강압적인 단일화를 멈추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건데요. 그러자 또 당 지도부는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맞받으며 온종일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른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일방적으로 TV 토론과 여론조사 일정을 제시한 당 지도부에게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자신이 정당한 당의 후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직후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선 김 후보의 경고를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단일화를 원한다며 여론조사 일정을 강행한 겁니다. 모든 책임은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저를 밟고서라도 두 분 후보님께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서 자신들이 선출한 당 후보를 향해 지지율이 높으면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김 후보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토론회에서 다시 당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를 한데 묶어 거칠게 여러 차례 비판했습니다. 꽃가마를 태워주면 입당하겠다는 거고 뭡니까? 이 정체가 뭡니까? 입당도 안 하는 사람하고 단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이거는 어디서 나온 무슨 일이냐는 거죠. 사무실을 캠프에서 중앙당사로 옮기며 자신이 정식 당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엔 김 후보를 타이르며 호소했습니다. 선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선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김 후보는 거듭 알량한 대통령 후보 뽑으려고 왜 3단계 경선까지 했냐. 당이 한덕수 후보를 위해 일해 해당 행위라고 지도부를 겨눴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와 당 지도부가 격렬히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단일화 성사 여부와 별개로 충돌의 후유증이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자, 이렇게 2차 단일화 회동마저 결론 없이 끝나면서 국민의힘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윤수 기자,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의원총회까지 취소했다고요? 네, 당초 지도부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 회동이 끝나면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고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주문했었는데요. 두 후보 만남이 또다시 빈손회동으로 끝나면서 의총도 취소됐습니다. 다시 모여야 한다 해도 뾰족한 수가 나오기 어렵다고 본 건데요. 생중계를 지켜본 의원들 사이에서는 갈등만 더 노출됐다. 생중계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당원들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시작했습니다. 당무 우선권을 내세우며 조사를 중단하라는 김 후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강행한 겁니다. 지도부는 당원 조사에서 83%가 단일화에 찬성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원 조사 응답률이 전체 당원의 3분의 1에 그치면서 실제로 찬성 응답이 과반을 넘긴 것도 아니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 마감일인 11일이 지나면 한 후보로 단일화가 되어도 기호 2번을 쓸 수 없다 보니 지도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자신의 대통령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이 가처분도 신청했잖아요. 그 결과도 이번 사태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은 지금까지 3개가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하나는 김 후보가 직접 낸 건데요. 자신의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다른 2가지는 전당대회와 전국위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인데요.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를 대비해 이번 주말 전당대회와 전국위를 잡아뒀는데 이걸 막아달라는 겁니다. 오늘 신문길이 열렸고 내일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 인용된다면 지도부 계획이 올 스톱되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판세가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자, 이 밖에도 김문수 후보 측은 경선을 통해 선출된 공식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다며 측면에서도 연일 지도부를 난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를 몰래 지원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한 후보의 선거용 사진 촬영을 당직자가 도왔다는 건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캠프 주변에서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차명진 전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한 지난 5일 한덕수 후보의 일정. 제목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촬영, 무소속이 아닌 국민의힘 후보라고 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스튜디오에서 인물 사진을 찍는 일정인데 담당자로 국민의힘 홍보국 직원 이름과 직책, 휴대전화 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차 전 의원은 국민의힘 공식 대선 후보는 김문수인데 무소속 한덕수를 실무 지원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개입된 문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 측도 앞서 선거용 사진을 촬영할 때 한 후보를 목격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바로 옆 장소에서 한덕수 후보도 우리 후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 전 의원은 윗선에 확실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한덕수를 믿고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김 후보도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도 한덕수 후보 일정도 다 짜줍니다. 저는 안 짜주는데 그 11일까지 나 꽃가마 안 태워주면 나는 등록 안 하겠다. 뭐 이런 일이 전 세계 정당 역사상 있은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당에서 작성한 일정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촬영 시점에 누가 당 후보가 될지 알 수 없어서 편의상 두 후보 장소를 예약한 것이고 당은 김문수 후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의 그 주변에 계신 몇몇 분들이 끊임없이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덕수 캠프도 국민의힘이 일정을 짜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한덕수 캠프 이정현, 김기흥 대변인은 국민의힘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속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를 돕고 있는 건데 이들은 어차피 하나가 될 것 아니냐,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싸우는 묘한 상황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내홍이 격화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기득권 연장 시도이자 윤석열의 대리인에게 자리를 상납하려는 역모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국민의힘이 대선보다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고 당권 장악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기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단일화 내홍 사태에 선대위 차원에서 총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역모, 야바위 같은 거친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단일화란 이름을 빌렸지만 역모입니다. 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친윤계와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윤석열의 공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바위 수준의 알량한 눈속임으로 내란 기득권을 연장해보겠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당원과 국민이 뽑은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단일화로 내모는 초유의 사태가 길어지자 내란 2인자를 옹립해 윤석열 시즌2를 열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이번 사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게 아니라 당권 장악을 위해 후보 교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현재 비대위 체제인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때 뽑히는 당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친윤계가 당권 장악을 위해 당내 입지가 빈약한 한덕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당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세력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은 앞서 3년 전에도 외부 인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영입해 대선을 치렀는데 이때도 후보와 당대표가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후보의 당무선권을 인정해 후보가 원하는 대로 사무총장을 교체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총장을 갈아치우고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테니까 이준석 가만히 있으라거든요. 김문수 후보에게 당무선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건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자신들이 뽑은 대선 후보를 따돌리고 한덕수 후보를 영입하려 하는지 여러 궁금증만 커지는 가운데 기호 2번을 위한 단일화까지 이제 겨우 3일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보수 정당이 이러면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내 주류에 맞섰던 초선 김상욱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극우 보수가 아니라 민주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현충원을 찾아 고개 숙여 묵념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김 의원은 현충원에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 재기능을 하길 바라며 충원해왔지만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 기능, 모습, 방향성, 지향성, 원칙, 양심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과 대국민 사과, 야합 없는 경선, 민생경제 대책 등 4가지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일화를 둔 극심한 혼선에 대해 마지막까지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지금 경선 과정만 보더라도요. 원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당시 당론을 거슬러 찬성한 것을 시작으로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에 잇따라 찬성하며 당내에서 단단히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공개 탈당 압박에 시달렸고 탄핵에 함께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측 친한계와도 소원해지면서 당에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김 의원은 공식 접촉은 없었다면서 다른 당들과 만날 뜻을 밝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 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님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국민 편에 선 정치인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한 것 같다며 만남 제안에 열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꼭 김상욱 의원이 아니더라도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그야말로 우국충정을 가진 어떤 분들이라도 최대한 만나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초선 의원이 탈당했지만 본인 판단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어제까지 지역 순회를 이어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은 재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친기업 행보로 외연 확장에 나섰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재헌집을 전달하면서 신산업 육성, 내수 부양을 위한 해외 인구 500만 명 유입, 미국발 관세 정책 대응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연장과 4.5일 근로제에 대한 부작용도 지적했는데 이 후보는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천천히 논의하겠다며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긴급 재정 명령해서 확 시행을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다 대화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경제 유튜버들과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른바 우클릭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투자용 다주택에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던 이 후보가 부동산 투자는 막을 수 없다며 바뀐 입장을 보인 겁니다.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걸 막을 길은 없다.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 말리지 말자. 막 굳이 막 그 세금 막 때려가지고 억누르고 그런 거 하지 말자. 5년 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면서 주식 배당을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배당 소득세 인하를 두고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을 갖는 등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간 이 후보는 내일부터 다시 경북 경주 영천, 경남 창녕 함안 등 험지인 영남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지만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도 민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다자구도에서 이 후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43%로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후보 등의 두 자릿수 이상 앞섰습니다. 같은 조사 최근 한 달치를 봤더니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이후에도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겁니다. 가상 3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와 오차 범위 이상 격차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조사도 비슷합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자구도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43에서 50%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30%대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있던 지난달까지의 양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고관여층이 많이 표집되는 ARS 조사에서는 50% 안팎의 지지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민주화 이후에 대선에서 50% 이상을 득표한 경우는 박근혜 후보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50%의 득표를 얻는 게 힘들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그 정도의 수치거든요. 대선 전국을 강타했던 사법부의 판결은 이 후보의 지지율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정권 심판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선고 뒤에도 지지 후보에 변함이 없다는 응답이 90%대로 나온 조사도 이 같은 경향을 뒷받침합니다. 국민들이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학습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미 판단들이 이건 뭐 과하지 법원이 혹은 잘못했지라는 판단이 쌓여 있는 거 아닌가. 나름대로. 예. 다만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한덕수,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 그에 따라 움직이게 될 부동층의 표심이 남은 대선 기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오늘은 정치팀 공윤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자, 공윤선 기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좋은 날, 좋은 곳에서 5월이 물론 참 좋은 계절이긴 한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바로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만난 국회 사랑제를 두고 김 후보가 직접 한 얘기인데요. 김 후보 표현대로 좋은 날, 좋은 곳에서 벌어진 상황, 함께 영상부터 보시죠. 네. 국민과 당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어서 운동을 백년 저주 받아라. 정신 차려라 국민당. 어디서 소리 지고 난리야? 이놈 태훈이야! 대한민국이 나라가 있다!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에 제일 좋은 곳에 또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덕수 총리님 후보님을 이렇게 모시고
네, 김 후보의 표현대로 좋은 날 좋은 곳이었지만 양측 지지자들의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면서 회동 과정까지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회동의 결과도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오늘 회동이 어떻게 보면 그 배경은 참 좋았는데 두 후보에게는 소득이 없었네요. 자, 두 번째 소식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영혼의 교체. 진보 보수 양 진영의 유력한 대선 주자 2명인데 영혼의 교체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드라마에서처럼 영혼을 교체한다면 누구로 되고 싶냐 이런 질문을 받자 공교롭게도 두 후보가 서로를 가리킨 건데요. 네. 그런데 그 이유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두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네. 여야 대표가 영혼이 좀 바뀌고.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좋은 생각. 누구랑 바뀌고 싶으십니까? 아, 지금요? 지금이야. 나 김문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뭔 생각 하나 알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하고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또 사칭을 해도 검사도 사칭하고 총각도 사칭하고 이것도 어떻게 가능한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바꿔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전 대표님이랑. 네, 상대가 두어서 그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이 후보는 단일화를 두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속을 모르겠다며 꼬집은 거고 반면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논란들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각시킨 겁니다. 네, 아무래도 선거다 보니 가벼운 질문에도 이런 날선 신경전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단식의 목적은?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얘기인가 봅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젯밤부터 단식에 돌입했는데요. 원내대표실 앞 농성장 풍경을 함께 보시면요. 책상 앞에 붙은 구호는 이재명 독재 입법 중단하라고 돼 있고 또 벽에는 단일화를 촉구한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또 농성 때 읽으려는 듯 가져다 놓은 책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을 모았다고 직접 소개까지 한 이재명 망언론. 이 책을 취재진 눈에 띄도록 배치해놨습니다. 네, 단식의 목적이 이재명 후보 비판인지 아니면 단일화 촉구인지 헷갈리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이 상황을 두고 짧은 논평을 남겼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단식은 이재명하고 싸우는 단식을 해야지 저하고 싸우는 단식을 하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안으로는 후보 단일화를 이뤄야 하고 또 밖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야 하는 그 안팎으로 힘든 국민의힘의 속사정이 농성장 풍경에서 엿보이는 셈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윤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임시회의를 열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정훈 기자,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나요? 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자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소집을 두고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단체 대화방 기능을 이용한 투표 마감 시한이 오후 6시였는데 내일 오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안건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전례 없이 초고속으로 진행된 데 대한 입장 표명 여부가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도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대법원 선고를 두고 법관 대표회의가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라는 신중론도 있었고요. 판사들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치 권력이 사법부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규칙을 보면 대표자 26명 이상, 그러니까 전체 126명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지체 없이 소집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25명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데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하자 임시회의를 소집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14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도 하기로 했잖아요. 대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법원은 일단 전국 법관 대표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의가 소집돼 대법원의 답변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청문회 추진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현직 대법원장을 부른 청문회는 전례가 없습니다. 재판 내용을 가지고 판사를 부른 사례도 찾기 힘들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회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히는 건 그동안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 행정처장의 몫이었는데요. 사법부 수장을 국회가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많지만 법원 내부에서 사퇴 요구까지 나온 만큼 적어도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앞에서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재판 때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 건물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지상으로 들어오게 한 건데요.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계엄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 질문을 직접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첫 공판 때도 그리고 두 번째 공판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탄 채 곧장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집부터 법정까지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법원은 경호와 방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들과 달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포토라인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3차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판 때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찬반 시위나 집회 인원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됐는데 경호상 문제도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만 예외로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특혜 논란이 자꾸 불거지는 것도 법원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례와 다른 계산법이 적용되면서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돼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달리 그냥 석방됐고 법정 촬영 신청도 다른 전직 대통령과 달리 한 차례 불화됐습니다. 최근 법원 내부망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맞물려 이를 비판하는 현직 법관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부산 지역 한 부장판사는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받고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며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이냐고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직접 질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법원의 지상 출입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할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지난 2월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조사 착수 3년이 지나서야 표절로 결론낸 숙명여대인데 학위 취소나 징계 조치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에 만들어졌고 이 논문 취소는 당사자가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건데요. 이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석사학위 논문이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숙명여대는 조사에 나선 지 3년이 지나서야 올해 2월 표절로 확정했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참고 문헌에서조차 원문 표기를 누락한 것은 사회적 통념과 학계의 보편적 통상적 기준에 근거하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73일째 숙명여대는 김 여사에 대해 학위 취소는 물론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 2015년. 그 전에 받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석사 학위의 근거가 되는 표절 논문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당사자인 김 여사가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강제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논문을 강제로 취소하는 건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숙명여대는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정부에 문의했지만 교육부는 학칙에 대한 유권 해석은 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김건희 씨 논문 표절에는 학위 취소가 원칙입니다.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숙명여대는 조사 이후 징계를 확정하기까지의 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표절 비율도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시현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해 총장 선출에 앞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주택과 호텔의 장점을 합쳤다며 이른바 레지던스로 광고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대거 들어섰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시설 분양 광고에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발코니 확장은 모두 불법이라는 이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준공한 서울 서초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호텔처럼 숙박업도 할 수 있고 취사도 가능하다고 홍보했는데 특히 창가 발코니를 확장해 침대를 둘 수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서비스 면적이 약 1평가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의 발코니 확장은 모두 불법입니다. 무턱대고 철거하고 거실을 사용하면 시정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홍보 영상에서도 모델하우스에서도 이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확정할 수 있다면 확정하자고 시설이 된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 시설을 저희가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시설을 판매도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당연히 확장된 발코니도 없었습니다. 분양 계약을 한 당사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매매 대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결론 냈습니다. 법원은 확장 시공된 발코니 공간을 독립된 실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적법하게 확장,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돈을 돌려받게 됐지만 피해자들은 계약금을 구하고 소송까지 감당하느라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요. 사기는 경제적인 살인과 같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분양받은 약 400호실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통을 받을 거예요. 공백을 이용했던 광고가 이거는 허위 광고고 불법 광고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의미 있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11만 2천여 곳.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027년까지는 유예했지만 그럴싸한 광고에 속았다는 비슷한 소송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지금 바티칸에서는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들의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현지 기준 오전 회의에선 결론을 못 냈지만 이르면 오늘 새 교황이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바티칸 현지에서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교황 선출의 순간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콘클라베 이틀째인 오늘부터는 오전과 오후 두 번씩 모두 4번의 투표가 진행됩니다. 현지 시간 9시 반에 시작된 오전 투표는 2시간여 만에 종료됐고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다는 의미의 검은 연기가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피어올랐습니다. 투표는 오후로 이어집니다. 만약 오후 첫 투표에서 교황이 선출되면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 30분쯤 흰 연기가 솟아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20세기 이후 진행된 10번의 콘클라베 중 4번은 이틀째의 결과가 나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진행되는 콘클라베는 엄숙한 의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성인들의 자비를 구하는 엄숙한 기도문이 울리고 133명의 추기경이 시스티나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이어지는 비밀 선서. 바티칸 국무원장이자 차기 교황 유력 후보인 이탈리아 파롤린 추기경,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라 불리는 필리핀 타글레 추기경,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까지 복음서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Sponde poeber ac euro, sigme Deus adjubet et ex sancta Dei evangelia, que manum mea tango. 이곳에 모인 133명 중 한 명이 결국 차기 교황입니다. Extra omnes,
대주교의 외침에 투표권이 없는 다른 성직자들이 모두 성당 밖으로 나가고 스위스 근위대가 지키는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콘클라베가 진행되는 동안 추기경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됩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을 보는 것도 금지됩니다. 바티칸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장보기 무서울 정도로 식품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데요. 그 와중에 대파와 고추 가격만큼은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잇단 폐업으로 식당 수요가 줄어든 여파인데요. 가격 하락이 오히려 씁쓸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청양고추 주산지인 밀양시 무안면. 400여 농가가 고추를 재배하지만 요즘은 고추를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난방비는 지난해보다 30%, 농자재 가격은 10% 이상 생산 비용이 더 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고추 수요마저 줄어 헐값에 넘기기 일쑤입니다. 내가 오늘 10박스 사가지고 가면 한 박스밖에 못 판다. 9박스가 재고 남을 정도가 너무 소비가 안 된다. 농가들은 생산비는 올라가는 반면에 수확물 가격은 떨어지니까. 수확한 고추를 포장해 전국으로 보내는 공판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1등급 품질의 고추조차 지난해보다 가격이 절반 아래로 떨어져 할인 행사로 겨우 처분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가격 하락으로 농협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7일간 청양고추 소비 촉진을 위해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서울 가락시장 청양고추 10kg 가격은 27,000원으로 1년 전보다 53%나 떨어졌고 대파, 당근도 50% 이상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무섭게 치솟는데 유독 일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 건 뜻밖에도 자영업 불황의 여파입니다. 대파와 고추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식당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수요가 확연히 줄어든 겁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들조차 재료 소비량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때 점심시간이면 대기표를 나눠주던 이 음식점은 요즘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특히 12.3 내란 사태 이후로는 저녁 장사를 일찍 접는 날이 늘었습니다. 소주도 한잔하고 이래 오고 먹고 가고 해야 되는데 아예 저녁에 전혀 없어졌어요. 한 7시 정도 되면 없어요, 손님이. 그나마 낮에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 회복이 둔화하고 가계 소득 여건 또한 악화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주위에서도 쉽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어려움이 1차 산업으로 이전되고 있고. 지난해 전국에서 폐업한 음식점만 11만 곳. 자영업 불황의 그늘은 농산물 가격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가격 하락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우리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업계에선 미국 측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고 관세 면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가 오히려 미국 의약품 시장이나 제약업계에도 손해라는 논리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의약품 관세의 발표 시점은 2주 뒤입니다. On the pharmaceutical side, have you made any determination on kind of what those tariff rates may look like and the timing of those? I have. I'll announce it over the next 2 weeks. 우리 제약업계가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한 의약품 규모는 대략 15억 달러, 2조 원이 넘습니다.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의 경우 재고품 15개월치를 미국으로 미리 보냈습니다. 미국 현지 시설에 제품 생산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임시 조치일 뿐 수출 물량이 많은 신약 개발 업체나 위탁 생산을 맡은 제약업체들은 당장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미국 내 생산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세 조치의 어떤 탄력적인 대응이 좀 어렵다는. 정부와 관련 업계는 미국 상무부에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의약품 가격이 비싼 미국에 한국 업체가 복제 의약품을 공급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 업체의 위탁을 받아 의약품을 생산하는 협력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의약품 관세는 미국에도 손해라는 논리입니다.
공생관계인 거죠. 미국 제약기업이 필요한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저가의 바이오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고 다음 주 제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무역통상장관 회의에서 한국산 의약품 관세에 대한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가 돼가지만 여전히 불법 도축은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동물인권단체가 배우 다니엘 헤니 씨와 함께 개농장에 갇혀있던 수십 마리의 개를 구조했는데요. 이승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녹슬고 비좁은 철장 안에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털은 빠졌고 다리를 절기도 합니다. 식용견으로 길러진 개들입니다. 동물단체가 구조에 나섰습니다. 구조된 개들을 입양해온 배우 다니엘 헤니 씨도 손을 보탰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제 집에 가자. 구하려는 손길에도 두려워하는 개들을 안아서 진정시키고 조심스레 목줄을 걸어 이동용 케이지로 옮깁니다. Anytime I can come and help, I love being here. This is my journey. That's it. It's my passion. 수십 년 동안 영업해온 이 개농장에선 식용견을 가둬놓은 철장 바로 앞에서 도축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2월 이 같은 불법 도축이 지자체에 적발되면서 식용견 68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이제는 계속 뭐 아기 낳고 또 보내고 할 일 없을 거예요. 자기만의 이제 온전한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도와서 구조된 개들이 살던 뜬장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좁아서 다리 하나 펴기도 힘들고요. 바닥은 배변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뚫려 있습니다. 구조된 개들은 미국의 보호소로 옮겨져 입양될 곳을 찾게 됩니다. 지난해 8월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됐지만 처벌은 오는 27년까지 유예됐습니다. 여전히 암암리에 불법 도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농장들에서 개들은 번식을 하고 있고 불필요한 희생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모두를 구조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고민이기는 하죠.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개사육 농장 1,500여 곳 중 약 40%가 문을 닫았지만 식용견들은 46만 마리에 이릅니다. 입양되거나 보호소에 수용되지 못한 식용견들은 사실상 방치되면서 안락사 등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던 우리 문화재가 최근 일본의 한 미술관 지하, 그것도 화장실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선시대 제주도청 역할을 한 제주 관아에 있던 종인데요.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네즈 미술관. 1941년 일본의 철도 재벌 네즈 가이치로가 세운 곳으로 일본의 국보급 문화재 등 동아시아 미술품 7,600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계단 아래 빈 공간에 커다란 종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높이 1m, 무게 300kg의 범종으로 1690년 조선의 운흥사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살인미술관 지하 계단 앞에 놓여 있는 종인데요. 그런데 이 종은 원래는 제주 목관아의 외대문 앞에 걸려 있었던 종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조선시대 도청 역할을 하던 관아에서 지난 1850년부터 종을 울려 시간을 알리고 제주 성문을 여닫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1916년 일제가 문화말살 정책으로 제주 관아를 파기할 때 종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발견된 종이 놓인 곳은 전시 공간도 아닌 관람객들을 위한 사물함을 놔둔 곳으로 바로 옆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옆에 화장실이고 사실 그냥 빈 공간에 그것도 계단 밑에 이렇게 문화재가 달랑 있어가지고 되게 보존도 생각 안 하는 느낌으로 그냥 방치해둔 느낌이 들어서 살짝 불쾌하기도 하고 약탈을 당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조선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을. 종이 사라진 뒤 현재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제야의 종소리를 울리지 않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는 종을 돌려받겠다며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환수의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환수가 뭐 협상에 의한 방법, 기증에 의한 방법 또는 매입에 의한 방법으로. 하지만 일본 네즈 미술관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문화재 환수는 물론 정밀 복원마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극장 관객이 줄고 그 사이 OTT 플랫폼들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집이 아닌 극장으로 관객들을 이끌기 위한 영화계 고민도 커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극장가에선 독특하고 새로운 이야기보단 흥행이 보장된 시리즈 영화들이 눈에 띕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불가능한 미션이 없는 특수요원 이단 헌트.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다리 위를 달렸다가 북극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남아프리카 상공을 나는 비행기에 매달립니다. 인공지능의 공격으로 위기에 빠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If we want to bring the world back from the brink, we have to deal with him. 전 세계에서 6조 원 가까이 벌어들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이번에 8편 파이널 레코닝으로 돌아왔습니다. 후속작이 나올 때마다 더 화려해지는 볼거리에 톰 크루즈는 이번에도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The wing walking itself was very, very intense every day. Very, very intense. I can't really describe how intense it was. 안방으로 파고든 OTT 플랫폼들이 자체 콘텐츠 제작 비율까지 높이면서 전통적인 극장 산업은 최근 위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영화계는 미션 임파서블처럼 대형 스크린에 맞게 볼거리가 화려하거나 이미 전작이 흥행한 후속작을 찾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 10개 모두 후속작이거나 리메이크작이었습니다.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헐리우드 제작비는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 전 세계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The American film producers, they go globally. They make films all around the world because it's cost effective for them to do so. 이 와중에 해외에서 찍은 영화에 관세를 물리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 OTT가 불러온 태풍 속 영화계를 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개봉마다 한국 방문을 빼놓지 않아 톰 아저씨라 불리는 톰 크루즈도 이 질문엔 답을 피했습니다.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OTT 중심의 콘텐츠 소비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국내 극장 시장. 사실상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2, 3위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합병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화가 20년 만에 9연승을 질주하며 매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한 달 만에 최하위에서 단독 선두까지 올라선 데에는 철벽 불펜으로 거듭난 구원진의 역할이 컸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전합니다. 한화는 지금껏 알던 그 팀이 아니었습니다. 선취점을 뽑으면 그대로 지켰고 끌려가던 경기는 막판에 뒤집은 뒤 굳혔습니다. 9연승 동안 5점 이상 뽑은 건 단 2번이지만 철벽 구원진 덕에 모두 승리를 지켰습니다. 새로운 둥지에서 비로소 날개를 활짝 펴니다. 이제 한화 이글스 위엔 아무도 없습니다. 한화 불펜의 깜짝 스타 정우주. 평균 구속 151.7km의 강력한 직구를 힘들이지 않고 간결하게 뿌립니다. 팀 홈런 1위 삼성 중심 타선을 직구 21개만으로 정리한 장면은 말 그대로 압권이었습니다. 직구만 던져도 승부가 될 것 같다고 선배님들이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그거 믿고 직구만 던지는 것 같아요. 한승혁은 데뷔 14년 만에 최고의 시즌을 맞았습니다.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제구력 문제가 지난해 ABS 도입 이후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확 줄어든 본래 속에 16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팀이 접전을 치를 때마다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랑 양상문 투수 코치님이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구위 안 떨어지고 좀 잘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간 부침을 겪던 김서현은 영웅이 됐습니다. 최고 구속 1위에 소문난 구위에
자신감과 안정감까지 장착해 현역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거듭났습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 좀 뿌듯한 게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시즌 초만 해도 선발진에 비해 아쉽다는 평가를 받던 하나 불펜. 하지만 홀드와 세이브 전체 1위는 물론 가장 역전당하지 않는 팀으로 기록되면서 남은 시즌 전망을 더욱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광주FC의 이정효 감독이 지난 어린이날 경기에서 선수를 밀치며 질책하는 장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요. 당사자인 오후성 선수가 이정효 감독의 사과를 받았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린이날에 열린 광주의 홈 경기. 이정효 감독이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그라운드로 뛰쳐나가 오후성 선수를 강하게 밀치고 질책했는데요. 이 행동이 선수 폭행 혹은 감독의 갑질일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어젯밤 오후성 선수가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감독님이 먼저 잘못을 말하고 뉘우치며 고치겠다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자신 또한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또 오후성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잘 따르는 리더는 이유가 있다며 이정효 감독을 감쌌는데요. 프로축구연맹은 광주 구단 측에 경위서를 요청하고 이정효 감독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따스함을 넘어 다소 덥게도 느껴졌습니다. 남동풍이 불고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서요. 오늘 한낮에 경기도 안성이 28.1도, 서울 동작구는 26.7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른 더위에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면서 날이 서늘해지겠습니다. 남서쪽에서 강한 비구름이 다가오겠고요. 새벽에 충청과 남부,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 중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남부와 제주 지역은 밤에 비가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중부 지방은 주말인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의 여름철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로 예년보다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9도, 대구 18도로 오늘보다 최고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